이 보천보의 불길 괄호 안에 이 우리는 장백현 19도구 지향계에서 국내 진공 대여를 편성하고 대원들에게 일제히 여름 군복을 갈아입히었다. 장사진을 이룬 대호가 일매지게 새 군복을 입고 지향계를 떠났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차림새가 그때처럼 좋은 적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걸음은 작전상의 단순한 위치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만국의 한을 품고 이국의 하늘 밑에서 나라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저국 땅에 큰 총성을 울리기 위해 여러 해 동안 피 흘려 준비해온 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이별 끝에 몹시 그리웠던 부모를 찾아가는 심정으로 저국 인민들에게 혁명군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옷차림과 행장구를 최상의 것으로 갖추었다. 이전의 군복들 가운데는 제 나름으로 지은 것들도 없지 않았다. 혁명군의 군복은 재봉대가 맡아가지고 제작하는 것이 통례였으나 일선이 딸릴 때에는 주민지구의 아낙네들까지 동원시켰다. 그러다 나니 모양새가 어설픈 것들도 들어 있었다. 군복과 사복이 혼탕을 이루어서 차림새가 얼럭덜럭한 경우도 간혹 있었다. 나는 국내 진공작전을 결심한 때부터 사령부가 작성한 도안에 따라 부대 전체 성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군복을 지어 입히기로 하였다. 새로 작성한 군복 도안에서는 모자에 붉은 별 모표를, 군복 저고리에는 영장을 달았다. 그리고 남대원들의 바지는 유격활동에 편리하게 약간 개조한 승마복 형태였고 여대원들에게는 주름 치마나 바지를 입히는 것으로 하였다. 남여대원들의 저고리는 정전처럼 닫긴 깃 형태였다. 우리가 600벌의 군복을 만들기로 하고 재봉대를 포함한 후방부 성원들을 장백으로 파견한 것은 양목정자에서였다.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천신만고의 무성원정길을 토박하던 그 당시의 우리 형편으로 보면 군복 같은 데 신경을 쓸 경황이 못 되었다. 그때에는 군복보다도 당장복을 한두 개의 식량이 더 절박했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저국 진군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예견성 있게 수백 벌의 군복 제작을 포치하였다. 600벌의 군복 제작 과업을 수행하느라고 어정흡과 김지현이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다. 어정흡이 인설하는 후방공작조가 서강에서 장백으로 나갈 때 겪은 고초에 대해서 여러 투사들이 회고도 하고 증언도 하였으나 그 전모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못하였다. 우리가 무성으로 북상행군을 할 때에는 그래도 리명스 전투에서 얻은 식량을 가지고 떠났다. 그런데 어정흡이 장백으로 데리고 가는 후방공작조에는 한 대박의 식량도 없었다. 대원들은 허기가 나고 기력이 진해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였다. 맹물로 끼니를 애운다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노상 시장길을 달릴 수는 없었다. 그들은 굶다 못해 단두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거기에 가면 단두산 전투 후에 파묻었던 소대가리를 우려먹을 수 있다는 타산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소대가리를 파묻었던 현장에 가보니 살은 산짐승들이 다 뜯어먹고 뼈만 댕그렇게 남아있었다. 그래도 어중우빈에는 그 뼈를 우려먹고 얼마쯤 기력을 회복하였다. 기아는 또다시 그들을 위협하였다. 일행은 아사의 위협과 함께 동사의 위협도 동시에 받았다. 모두가 칼날 같은 눈오름에 옷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맨살이 드러나서 얼어 죽을 지경이었다. 만일 저국 진군이라는 목전의 대망을 단 한순간만이라도 잊었더라면 후방공작조 성원들은 무성이나 장백의 어느 설령에서 더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영영 누운 속에 묻히었을지도 모른다. 김주연의 말에 의하면 어중우빈의 후방공작조가 서덕수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참혹하고 끔찍해서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더라는 것이었다. 겨우 숨이 붙어있는 그들을 서덕수 인민들이 맞아들여다가 형체만 남아있는 누대기 같은 옷을 가위로 째내고 새 옷을 갈아입혔는데 온몸에 피오름들이 엉켜붙어 있어 상처자리부터 소금물로 소독하고 온 독을 빼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이다. 어중우비야 전원이 동상을 입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방공작조 성원들이 의식을 차리기가 바쁘게 일어나 재봉기 앞에 마주 앉더라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서덕수의 조국 광복회원들과 인민들은 앞을 다투어 그들의 치료를 도와나섰다. 유격대원들과 인민들은 일심일체가 되어 600벌의 군복을 짓는 데 필요한 전도 해결하고 제작도 끝내었다. 언제인가 박영수는 나보고
항일혁명 투쟁 시기 군대와 인민이 처창주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는가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게 되면 후대들이 잘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험한 것은 생략하고 줄여서 말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다. 항일혁명 당시의 고난을 직접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상상력을 아무리 발동하여도 그때의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언제인가 소련에서 발행하는 군사 잡지를 보니 소련 군사 사상의 핵을 소비에트 애국주의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소련 군사 사상의 핵으로 본 소련 사람들의 관점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성격과 활동을 관통하고 있던 군사 사상도 그 핵은 애국애민에 두고 있었다. 우리는 항일 유격대의 모든 대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저국과 인민의 참다운 해방자, 성실한 수호자가 되도록 부단히 교양하였다. 저국을 위해서라면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거기에 항일 유격대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던 애국주의의 본질이 있었다. 어중읍이 새로 지은 600벌의 군복을 가지고 지향계에 나타난 것은 5월 말이었다. 전우들의 피땀이 스며있는 새 군복으로 옷차림을 일신한 행군대원은 1937년 6월 초에 19도구를 떠나 20도구, 21도구, 22도구를 거쳐 구시산이 지척에 바라보이는 곳에 와닿았다. 그때 우리의 길 안내는 19도구 사람인 천봉순이 하였다. 천봉순은 앞쪽에 바라보이는 등판이 제비등판인데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저곡당 권장덕과 마주서 있다고 하였다. 부대는 구시산 마을에서 얼마간 머무르다가 제비등판에 올랐다. 6월 3일 새벽이었다. 저국의 높고 낮은 산봉우리들이 기도드물하며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다. 그날 부대는 제비등판에서 노덕을 풀었다. 김운신을 비롯한 선발대 성원들은 구시물동에 가서 뗏목다리를 마련하였다. 우리는 6월 3일 밤 압록강을 건넜다. 전원이 강을 도하할 때까지 자신도 모를 긴장감이 온몸을 엄습하였다. 적들이 1선, 2선, 3선도 모자라 4선으로 경계진을 치고 있다는 삼엄하고 조밀한 국경경비였다. 300여 개를 헤아린다는 북부국경지대의 경찰서와 경찰관 주재소들, 거기에만도 수천 명의 포감 무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기동성도 여간 아니었다. 해산경찰서에서는 국경특설경비대라는 것까지 모아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였다. 유격대의 토벌을 기본 목적으로 삼는 정예부대였다고 훗날 이 경비대의 대장이었던 오가와 슈이치도 솔직하게 고백하였다. 국경지대의 경찰관 주재소와 출장소 건물들의 주변에는 참호를 굴설하고 토벽, 철조망, 나물타리 등 인공적인 장애물들로 보루를 축성하였으며 필요한 장소에는 감시대를 설치하거나 교통호를 파놓았다. 평안북도 경찰수비대에는 비행기도 있고 기관총을 갖춘 2척의 발동선도 있고 탐조 등도 배치하여 사람은 물론 쥐와 새의 움직임까지도 죄다 통찰할 듯한 기세였다. 함경북도 수비대에도 발동선이 한 척 배비되어 있다고 하였다. 강안의 경찰기관들에는 어디에나 기관총과 탐조 등 망원경, 철감모를 분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 대부대에 의한 국내 침투는 거의나 불가능할 것 같은 형세였다. 하지만 아무리 삼엄한 국경경비도 우리를 주저하게 하지는 못하였다. 구시물동은 소연한 물소리로 우리의 도하를 감싸주었다. 근대조선의 소란스러운 민족사가 그 물소리 속에 응축되어 만단 사연을 속삭여주는 듯하였다. 우리는 지체 없이 권장덕에 올랐다. 권장덕은 울창한 수림으로 덮여있는 평평한 야산이었다. 여기서 부대는 보초를 세우고 하룻밤을 수경하였다. 다음 날은 아침부터 권장덕 숲속에서 전투 준비를 하였다. 포고, 삐라, 경문도 준비하고 지휘관회의도 열고 정찰도 조직하였다. 중요한 것은 이미 장악한 적정 자료를 현지에서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었다. 마동이와 김학실에게 정찰 임무를 줘 버천보 거리로 내려보냈다. 그들은 어리무던한 농민 부부로 가정하였다. 적당한 구실을 붙여가면서 여러 기관들에 들어가 수작을 붙이고는 정보를 수집하였다. 어찌나 정찰을 실속 있게 했던지 그날 밤에 다른 데로 부임되어가는 산림보호구 주임에 성결연애가 있다는 정보까지 걷어가지고 돌아왔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갈래의 선을 통하여 보천보에 대한 정찰을 충분히 해두었었다. 권영벽이나 리재순의 선도 동원하고 박달의 선을 통해서도 적정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우리는 날이 어두워진 다음에 권장덕을 내렸다. 거리에 들어서자 대원은 여러 단위로 분산되어 서정된 위치를 차지하였다. 나는 거리 저입에 있는 황철나무 아래의 지휘처를 정하였다. 거기에서 주요 공격 목표인 경찰관 주재소까지의 거리는 불과 100m 안팎이었다. 시가전을 하는 경우 지휘처와 시가와의 거리가 이처럼 가까운 신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보천보 전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휘관들은 나에게 지휘처를 시내에서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에 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나는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가전의 움직임을 순간마다 포착할 수 있는 곳에 지휘처를 정하고 내 자신을 전투의 도가니 속에 밀어넣으려는 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전투전야의 정경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지휘처 근방의 농가 앞마당에서 장기를 두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지하 활동을 할 때 같으면 그 사람들에게 말도 걸어보고 훈수도 하였을 것이다. 정각 10시 나는 권총을 높이 쳐들고 방아쇠를 당겼다. 10여 년 세월 저국의 동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모든 사연들이 그 한 방의 총성에 담겨 밤거리에 울려 퍼졌다. 그 총소리는 우리 시인들이 노래하듯이 어머니 조국 앞에 드리는 상봉의 인사였고 강도 일제를 징벌의 마당으로 불러내는 호출 신호였다. 나의 총성을 신호로 하여 사방에서 적 기관들을 들부시는 사격소리가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먼저 이거장 경찰들의 서구리며 온갖 포갑과 만행의 아성인 경찰관 주재소의 주대는 타격을 안겼다. 500명의 기관총이 주재소 창문을 향해 사정없이 불을 뿜었다. 그때 우리는 산림보호구에 적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정보에 기초하여 거기도 더 세게 공격하게 하였다. 순식간에 온 거리가 발칵 뒤집혔다. 전령병들은 연이어 황철나무 곁으로 달려와 전투 정황을 보고하였다. 나는 그들이 왔다 갈 때마다 인민들을 절대로 다치지 않게 하라고 강조하곤 하였다. 얼마 후에는 여기저기서 불길이 타래쳐 오르기 시작했다. 면사무소, 우편국, 산림보호구, 소방회관을 비롯한 여러 개의 적 통치기관들이 일시에 화염에 휩싸였다. 거리 전체가 여러 개의 대형 조명등을 설치한 무대처럼 환하게 밝아졌다. 우리 대원들은 우편국을 수색하다가 철괴 속에서 일본 각전을 많이 발견하였다. 그들은 보천보에서 철수할 때 그 각전들을 시내 여기저기에 다 죄던지었다. 주재소에 쳐들어가 애국 부인의 이름으로 된 기관총을 노획해가지고 나온 500명이 기뻐 어쩔 줄 모르던 모습도 꽤 인상적이었다. 나는 김지연을 앞세우고 거리 한복판으로 들어섰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총소리를 듣고 움쩍도 못했는데 우리 선동원들이 부르는 구호를 듣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막 쓸어나왔다. 시인 조기천은 그때의 정경을 그리면서 밤바다같이 웅실거리는 군중이라고 하였는데 그 표현이 참으로 적정한 것이었다. 군중이 우리를 둘러싸고 끌어대자 권영벽이 내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다. 아무래도 조국 동포들에게 인사 겸 연설을 한마디 해야겠다는 것이었다. 운집한 사람들을 둘러보니 별빛 같은 시선들이 일제히 나한테로 쏠렸다. 나는 모자를 벗어진 다음 팔을 높이 들어 흔들면서 만장을 향해 필승의 사상으로 일관된 반일 연설을 하였다. 여러분, 나라가 해방되는 날 다시 만납시다. 연설을 마친 다음 이런 말을 남기고 화강이 충천하는 면사무소 앞을 떠났으나 가슴이 그냥 저려들었다. 칼로 살을 도려낸 것처럼 몹시도 아파났다. 우리는 저마다 이 자그마한 국경의 거리에 심장의 한 부분을 떼두고 가는 것이었다. 가는 심장과 남는 심장이 리별 앞에서 소리 없이 통곡하였다. 부대가 권장동에 올랐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구령도 없이 갑자기 대열이 흩어지는 것이었다. 대원들이 저만큼 홀걸음 켜서 배낭 속에 넣고 있었다. 지휘관들도 뒤질세라 저국에 흙을 간수하였다. 22만 평방킬로미터라는 나라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한 줌의 흙이라는 것은 너무도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한 줌의 흙에는 3천리가 담겨있고 2,300만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엉근 저국과도 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오늘은 우리 비록 한 거리를 치고 가지만 내일은 100개의 거리, 1000개의 거리를 치리라.
지금은 우리 비록 한 줌의 흙을 안고 가지만 내일은 온 나라를 다 해방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리라. 우리는 이런 맹세를 다지면서 압록강을 다시 건넜다. 보천보 전투는 대포도 비행기도 땅크도 없이 진행한 자그마한 싸움이었다. 보천과 기관총의 선동요원설이 배합된 평범한 습격 전투였다. 사상자도 많지 않았다. 우리 측으로 볼 때에도 전사자는 없었다.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진행된 기습전이어서 어떤 대원들은 오히려 아쉬워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 전투는 유격전의 여구를 최상의 수준에서 구현한 전투였다. 전투 목표의 설정과 시간의 선택, 불의의 공격, 방화를 통한 충격적인 선동, 활발한 선전 활동의 배합 등 모든 과정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입체적으로 맞물린 빈틈없는 작전이었다. 전쟁이나 전투의 가치는 군사적 의의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 의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전쟁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이런 리치로 볼 때 우리는 대단히 큰 싸움을 치루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천보 전투는 조선과 만주 대륙에서 아시아의 제왕처럼 행세하던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보기 좋게 후려친 통쾌한 전투였다. 인민혁명군은 조선 정독부 당국이 치안 유지가 잘 된다고 장담하던 국내에 들어가 한계 묘원 소재지의 통치기관들을 일격에 소탕해버림으로써 일본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었다. 일본인들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타격을 받은 셈이었다. 후두부를 꽝하고 강탈을 당한 것 같다느니 전날 동안 베어들인 세초를 한순간에 태워버린 듯한 한을 남겼다느니 하는 당시의 군경 당사자들의 고백 자체가 그것을 반증하고 있었다. 만국평화회의장 문전에 나타나 일본의 죄악을 고발하며 열강들에게 독립을 구걸하던 조선이라는 약소국에 세계 5대 강국의 일원임을 자랑하는 일본군을 사정없이 쳐갈기는 혁명군대가 있으며 그 군사들이 일제가 축성한 금성철벽을 바람처럼 넘어들어가 침략자들을 호되게 징벌하였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판도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보천보 전투를 통하여 일제란 칼로 내려치면 동강이 나고 불을 지르면 집건불이나 북대기처럼 타번지는 일정의 폐기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해와 달도 빛을 잃어가던 조국 땅에 있어서 보천보 밤하늘에 타오른 불길은 민족의 재생을 예고하는 소광이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성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 신문들은 일제히 인상적인 표제를 달고 보천보 전투 소식을 전하였다. 도메이 통신, 도쿄 니치니치 신분, 오사카 아사히 신분 등 일본의 출판 보도물들과 만주 일일신문, 만주보, 대만 일일신보를 비롯한 중국의 신문들도 이 전투를 광범위 취급하였다. 소련의 따스통신은 물론 브라우다와 크라스노예즈나아미아도 이 전투를 위해 지면을 아끼지 않았다. 동방식민지 약소국의 변강에서 울린 한방의 총소리에 온 세계가 놀람과 흥분을 금치 못하였다. 바로 이 무렵 소련에서 발간되는 잡지 태평양에 북부조선 지역에서의 빨치산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된 글이 실렸는데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였다. 소련 출판물에 우리의 이름과 투쟁 소식이 크게 소개된 것이 이때부터였던 생각이 든다. 보천보 전투에 대한 글은 에스페란토 잡지 동방사자에도 실렸다. 동방사자의 발행 취지는 일제의 야성과 약탈상을 폭로하고 항일전쟁을 소개하며 동방문화를 선전하는 데 있었다. 잡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들은 대상국들에서 번역하여 다시 출판할 수 있었다. 동방사자의 이런 특징으로 하여 보천보 전투 소식은 이 잡지가 배포되는 많은 나라들의 광범위 전파되었다. 보천보 전투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끝장내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부활시키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의지와 불굴의 투쟁 정신을 내외에 널리 보여주었다. 이 전투를 통하여 조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활동의 전 노정에서 시정일관하게 견지해온 투철한 반제적 입장과 자주적 입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며 철저한 실행력과 유력한 전투력을 시위하였다. 우리는 또한 이 전투를 통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자국과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랑하는 진실하고 참된 애국자들이며 민족해방 위협을 승리적으로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가장 헌신적이고 책임적인 투사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저국 인민들로 하여금 무장투쟁을 주축으로 하는 항일혁명의 마당에 거적적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국내에서의 당조직 건설과 저국 광복회 조직 건설을 일사천리로 내밀 수 있는 분위기를 지어주었다. 보천부 전투가 가지는 가장 주요한 의의는 조선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준 데 있다. 이 전투가 국내 인민들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조선인민혁명군이 보천보를 들이쳤다는 소식을 듣고 여운형은 전투 현장에 달려갔다고 한다. 그가 이 전투 소식을 접하고 몹시 흥분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그는 해방 후 평양에서 나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다. 요격대가 보천보를 쳤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20여 년 세월 외놈들 지하에서 수모를 당해온 만국민의 소름이 순간에 다 녹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 그때 보천보에 가보고 무릎을 쳤지요. 이제는 됐구나. 단군조선이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절로 나지 않겠습니까? 안울생의 말에 의하면 김구도 보천보 전투에서 이만저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안울생은 오랫동안 상해 임시정부를 따라다니면서 김구의 서기로 있었다. 어느 날 김구는 신문을 뒤적이다가 보천보 전투 소식을 읽게 되었는데 어찌나 흥분했던지 창문을 열어 제끼고 배달민족은 살아있다고 몇 번이나 고함을 질렀다는 것이다. 김구는 그때 안우생에게 지금은 시국이 험한 때이다. 중일전쟁이 임박하니 운동을 한다던 사람들은 뒷골목으로 다 자취를 감췄다. 이런 판국에 김일성이 군사를 거느리고 조선에까지 쳐들어가서 외놈들을 정면으로 후려친 것은 얼마나 장쾌한 일인가. 이제는 우리 임시정부가 김일성 장군을 후원해야겠다. 수일 내에 백두산 쪽으로 사람을 보내자고 하였다고 한다. 이 일화는 김구를 비롯한 해내외의 명망 높은 인사들이 보천보 전투를 계기로 하여 항일무장투쟁에 직접적으로 참가하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을 얼마나 신뢰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로 된다. 이런 봉전은 반일민족 통일전선에 각계각층의 애국적인 인사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보천보 전투가 있은 다음 적지 않은 민족운동자들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었다. 그때 받은 인상이 해방된 다음에도 계속 유지되어 새조선 건설을 위한 합작에서 크게 운을 내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보천보 전투의 덕을 많이 본 셈이었다. 나의 팔도구 시절에 잊을 수 없는 친구 김정항은 일본 도쿄에서 신문 배달을 하며 고학을 할 때 아사히 신분 지면을 통해 보천보 전투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새벽 아사히 신분 지국에 나간 그는 주인으로부터 오늘은 책임량 외에 100부의 신문을 더 배달해야겠다는 지령을 받았다. 무엇 때문에 지국이 그런 지령을 내리는지 알 수 없어 신문을 펼쳐보니 거기에 김일성 부대가 보천보를 쳤다는 놀라운 기사가 실려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정항은 보천보를 친 김일성이 팔도구 시절의 김성주라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 지식인으로서의 김정항의 고민은 보천보 전투 소식을 들은 다음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애국 청년들은 무장을 들고 외놈들과 싸우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이 일본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밥벌이를 하려고 대학을 다니는 게 과연 옳은 인생인가 하는 고민이었다. 김정항의 이런 자아반성은 유격대에 찾아가 무장을 잡으려는 심각한 결심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는 참군 결심이 서자 지체 없이 일본 땅을 떠나 저국으로 돌아왔다. 귀국 후에 그의 행로는 항일 유격대를 찾는 데 전적으로 바쳐졌다. 김정항은 저국에 돌아와서야 보천보를 친 김일성이 소년 시절의 김성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백두산으로 찾아가려는 열의도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참군 시도는 끝내 실현되지 못하였다. 우리의 상봉은 해방 후에야 실현되었다. 김정항의 신뢰가 보여주는 것처럼 보천보 전투는 조선의 양심적인 지성인들의 인생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보천보의 밤하늘에 타오른 횃불은 조선의 모든 양심인들과 애국지사들에게 참된 인생의 좌표를 밝혀주는 등불로 되었다.